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탄핵 사건, 통진당 사건, 뭐 행정수도 이전 사건, 또 이제 최근에도 이제 또 두 번째 탄핵 사건 문제가 되고 또 간통죄, 낙태죄, 양심적폐연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제 헌재에서 다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에게조차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국가기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거는 우리 현행 헌법 하에서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제도가 있었지만 헌법에는 거의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규범이 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 권리로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한 게 이제 우리 현행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자, 이제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형, 또 기능 살펴볼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 뭐 구성과 조직, 또 일반 심판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또 조직 관장 사항, 또 일반 심판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헌법의 이제 마스터, 헌법의 고수가 됐다는 얘기는 헌법재판을 마스터했다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쫙 깨고 있고, 시험에 이제 합격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저와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의 마스터가 다 됩니다. 7급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수준의 이제 수험생이라면 이제 헌법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대가급의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첫 시간부터 이제 이 헌법재판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법과대를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뭐 법학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똑똑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험에서 요구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문가급의 실력을 요구하는 거야. 기출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그래서 오늘 처음 생기초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생기초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본격적인 헌법 수업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탄핵제도를 다 경험했어. 국민들이 헌법의 그 아래서 헌법 한가운데서 국민의 주인으로서 이미 헌법과 부딪히면서 많이 살아와가지고 이미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 일반들의 어떤 상식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시민의식과 교양을 갖췄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평범한 헌이 뭐냐, 법이 뭐냐, 제가 뭐냐, 판이 뭐냐, 한자도 공부하고 막 파자도 하고 그건 이제 국어 시간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자, 헌법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권리, 여러분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종교의 자유, 이 수많은 기본권이 있죠. 이런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리고 헌법 분쟁이라는 게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 법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야당이 이제 해임 건의하고 탄핵 소추하고 이게 탄핵 소추를 했는데 파면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가기관끼리 분쟁이 발생했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리고 정당 해산을 시켜달라는데 이거 과연 해산 사유냐?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헌법을 침해하는 법률이 등장했을 때, 또 침해하는 공권력이 문제가 됐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헌법재판이에요. 헌법에 비춰서. 그래서 헌법 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이런 이제 헌법이 최고 기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 침해하는,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제하고 심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야 헌법이 지켜지고 헌법 질서가 유지되고 수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 통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게 헌법재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적 가치나 기본 침해, 법률이 침해할 수도 있고 공권력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헌법의 이름으로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헌법이 최고 규범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퇴출시킴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공권력은 통제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또 헌법재판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원래 이제 그 근본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본법.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은 근본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 이제 성문법은 없지만 이 어떤 보통법 정신, 법의 기본 정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 중에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법. 그걸 이제 뭐 근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근본적인 어떤 법 질서, 자연법 정신, 원리, 이념, 가치에 위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권력이라는 건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의 기본법이자 국가 법 질서의 최고 규범, 헌법에 위배되는 이제 국가 권력은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 헌법재판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이에요. 헌법이 최고 법이야. 하위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헌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은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사법심사 헌법재판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게 180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제 마버리 메디슨 사건이에요. 이런 이제 판례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미국은 여러분 독립된 헌법재판 기관이 없어요. 연방대법원이.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 헌법이 최고법인데 실정 법이 하위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명문의 근거가 없었지만 재판을 하면서 이건 해도 되는 거다. 왜? 최고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으로 당연한 거다. 최고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그래서 이제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이제 법원이고,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최고 법규범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이렇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판례법의 전통을 통해서. 그럼 미국은 영미법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제 보통 대륙법계라고 하는데, 영미법계는 판례도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판례는 법은 아니에요. 판례는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주권, 어떤 대의제 원리를 기원하는 이런 유럽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념적으로 보면 의회가 어떤 기관이냐? 국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앞서 봤죠.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 원리. 국민이 대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이들은 꼭 국민의 대표죠. 근데 그들이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일반 법원이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이해를 했던 거지. 국민의 대표가 만든 걸 누가 감히 심판하느냐. 국민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념이 지배를 했었다고요. 유럽 쪽에서는. 자, 그래서 유럽의 헌법재판제도는 그래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헌법재판소 이제 설치를 1920년에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격적인 이제 일반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은 형식적 법치국가 시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실질적 법치국가 시대. 그 실질적 법치국가와 관련되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많은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극단적인 폐해를 야기하는 이런 이제 일들,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존중하는
그래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도 채택이 되고, 그리고 악법은 법이 아니고 또 다수의 지지받은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고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악법을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아래서 이제 법을 빙자해서 인권을 탄압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의회가 만든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법의 내용과 이념도 정당하고 적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뭔가 통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위헌법 심판 자연스럽게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독일의 나치, 다수결의 민주주의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세계관이 극단적으로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의 어떤 구체적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 법원과 별도로 좀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의 규범력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제 헌법재판제도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반성에서 이제 비롯된 게 이제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설치 현황, 이거 이제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독일, 오스트리아가 이제 대표적이고, 몽골, 그리고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이제 태국,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제,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이제 모범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이제 헌법 국가와 구현되는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래서 헌법재판제도를 지금 외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판례 자료들도 많이 받아가고 그래요. 자, 오늘날 이제 헌법재판제도는 독립된 헌법재판관 설치 여부에 따라서 일반 법원형이라고 해요. 비집중형이라고 이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요. 미국은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연방 대법원이 민사, 형사, 최고법원의 역할도 하면서 헌법재판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공화국 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집중형이에요. 지금은 이쪽이죠. 우리나라가 독립된 헌법재판소. 그래서 대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돼서 헌법재판을 하는 유형입니다. 미국형이에요. 일반 법원형.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3공화국 때. 그래서 이 유형이다 이거예요. 3공화국이면 이제 1962년 5차 개정헌법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 그 다음에 독립된 헌법재판기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의 이제 기능을 봅니다. 헌법의 이제 규범적 효력을 관찰하는 거,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재판을 한다는 거, 헌법을 보호하는 거, 그 가장 1차적인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규범은 헌법을 보호하고 또 헌법 질서를 그러니까 위협하는 그런 이제 공권력, 기타 작용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최고 규범성을 지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보호하는 게 1차적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헌법에 이제 규범적 테두리를 헌법이 이제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가 여러분 헌법 준수 의무예요. 우리 헌법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근데 선서할 때는 경건하게 잘했는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침해한다면,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탄핵 심판을 통해서.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세에 위배되면 해산 심판을 통해서. 또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법권도 결국 헌법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했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 헌법을 침해한다. 그 입법권은 또 헌법재판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조화롭게 행사되고 헌법 정신이 구현되고 헌법의 지배 아래서 행사되도록 헌법에 의한 권력 통제적 기능을 하는 게 헌법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헌법 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그래서 이제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모든 국가 권력은 여러분 기본권의 기속성이라는 게 기본권에 구속되고
기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력의 이제 속성을 기본권 기속성이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 행사가 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위반하고 한계를 일탈했을 때 이런 헌법 소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의 유형에 이제 5가지 있는데요. 이제 쭉 보겠지만 가장 이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헌법 소원 제도라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이에요. 헌법재판의 유형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이 이미 기본권을 존중해라,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또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고 있음에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침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인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교육적 기능도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잖아요.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러분 시민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공무원이 되시면 일선에서 헌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헌법 정신을 또 구현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권력을 행사하는 또 자리에 가시게 되기 때문에 자칫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도 있지만 또 한편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공무원이면서 시민이 개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공인이기도 하고 사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는 절제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상 조치 또 불이익한 어떤 인사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죠. 공무원들의 근로삼권 제한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도 다른 나라는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던데 우리도 인정해놔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 됐잖아요. 공무원들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공무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죠. 공무원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래서 이제 과도한 기본 제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헌법으로 무장하고 헌법 정신을 또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민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적 기능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정치 세력들의 힘의 투쟁의 어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늘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들이 또 헌법 질서를 이탈하면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헌법이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이 정치적 평화를 그래서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 또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구성된 정부가 또 어떤 특정 야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정당 해산 제소를 한다. 또 국가기관끼리 권력이 충돌했을 때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또 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자체 상호 간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강남구와 서초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중립적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이제 이 합헌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 국가기관 모두 헌법적 가치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이제 기능도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이제 좀 더 보시면
자, 1948년 우리 건국헌법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사권을 그때는 이제 헌법위원회에 이제 부여를 했었죠. 근데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헌법 재판 기능이 수행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서 해방되고 또 미군정의 경험을 거치고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민주주의의 개념도 잘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문맹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던 시대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무엇보다도 헌법수호 김원무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렬해야 제대로 이제 헌법재판 기능이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행헌법 111조 1항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구체화된 헌법재판소법 2조에 보면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현상 심판 이 5가지를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헌법재판의 유형이에요. 여러분 이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재판은 민사재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늘 날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유명 인사들에 관한 형사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들 접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은 좀 생경한 분야였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든가 또 간통죄, 낙태죄, 양심적 병역 거부 유명한 이제 사건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게 이제 좀 국민들에게 알려졌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제 마스터하는 우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생기초 입문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만 여러분들 잘 소화를 하셔도 기본적으로 나 이제 헌법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왜냐면 우리가 이 2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수박 거달식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은 1시간만 해도 헌법은 이런 겁니다 하고 벌써 다 종강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구체적 사건들도 많이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매주 이 부분들을 꼭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풍성하게 또 의미 있게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채워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여기 헌법재판소 여기 가보신 분 TV로는 많이 봤죠. 언제 공부도 안 될 때 안국역에 내리면 걸어서 그 코앞에 있어요. 한번 그래서 가보세요. 볼 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소나무 있어, 소나무. 저쪽에 이제 하여간 뭐 굉장히 이제 이 흔히 볼 수 없는 유명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가면 헌법 조문 이런 거는 그냥 그 줘요. 홍보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헌법재판 결정을 이제 선고를 하는데 그때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민사재판, 형사재판처럼 재미는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계속 글만 읽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번 가보면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이제 이거 많이 보셨죠? 모든 국가 기관마다 이런 이제 지금 구호 이런 상징물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위헌법률 심판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재판 중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이걸 위헌재청이라고 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재청을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상징물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위반되면 효력이 그날로 상실이 돼요. 법이 폐지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법률이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헌법재판이에요. 사실 위헌법률 심판은 건국 헌법 때부터 채택했던 헌법재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헌법재판은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가장 뒤늦게 최근에 활성화된 헌법재판이 바로 이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 심판을 보통 학자들이 헌법재판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헌법소원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10건 중에 8, 9건이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에요. 탄핵 사건 이런 거 임팩트는 있지만 딱 2건 있죠. 정당 해산 심판 딱 1건 있어요. 통진당 사건. 위헌법률 심판 사건은 이제 꽤 되죠.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이제 또 위헌법률 심판 사건처럼 많지는 않고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 청구하는 헌법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됐을 때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명칭은 똑같은 헌법소원 심판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걸 이제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라고 해요. 이쪽이 이제 헌법재판소법 굉장히 이제 자세히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여기가 이제 헌재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그러니까 같은 조문에 사실 나란히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이 2가지예요. 2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68조 2항은,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을 했잖아요.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어떤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보통 이제 법원이 제청을 하는데, 이때 재판을 받는 국민이, 일반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법원이 제청을 하면 그게 위헌법률 심판이고, 법원이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 법원이 이제 제청을 안 해주고 기각을 하면 그때 이제 가는 게 헌재법 68조 2항이에요. 위헌 제청, 재판 중에 이제 이렇게 위헌 제청 신청을 한다 그래요.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서 위헌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거고, 기각 결정,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이 기각이라는 게 물리친다 이러면, 신청에 대해서 거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기각을 하면 그때 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소원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뭐 자세히 다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소원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헌법소원이에요.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기본권을 구제해달라. 이게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특별한 얘기 없이 헌법소원 하면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에요. 2항. 이걸 그래서 이제 위헌심사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위헌심사형. 그래서 이제 위헌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을 때 가는 겁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을 때 신청한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
신청을 했다는 걸 꼭 전제하는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을 때.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다시 또 보게 되고요. 헌법소원위반은 국민이 직접 심판의 청구 주체가 돼요. 그래서 사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탄핵은 국회가 합니다. 탄핵. 정당해산제소 정부가 합니다. 권한쟁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는 이게 대표적이에요. 헌법소원위반. 그래서 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국민의 억울한 기본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 헌법소원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소원위반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 헌법재판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 원리,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실현되는 그런 국가 구성 조직, 국가 기관의 권한이 행사돼야 되는데, 근데 정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공권 행사에 대해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다투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 원리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도 통제하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요건을 갖추면 헌법재판소로 직접 간다는 게 헌법재판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행헌법하에서 헌법소원위반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됐어요. 여러분, 탄핵사건, 정당해산위반은 흔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헌법소원 사건이 없었어 봐요.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의미 있는 헌법재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기능을 또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봅니다. 권한쟁의는 권한에 관한 다툼이야. 다툴쟁이야, 다툴쟁. 아시겠죠? 누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가기관이 워낙 또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심찮게 국가기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달에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쟁의가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같은 국가기관이고 어찌 보면 이제 상하 기관인 것 같은데 또 독립된 지위와 권한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대통령과 다른 국가기관,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 또 법원과 국회, 국회와 행정부, 다 국가기관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볼 건데요. 어떠한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이제 권한이 침해되거나 제한됐을 때 그 제한하는 상대방 국가기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이제 권한쟁의예요. 자,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과 서울시 간에 권한쟁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지자체입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서울시장과 강남구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시 정책과 강남구 정책이 이제 충돌한다든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권한이 있냐, 없냐. 그리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누가 결국 헌재가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판례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태안군, 홍성군, 이 천수만 해역 관련해서 바다에도 여러분 경계선이 있어요. 관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네들 관할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특히 서해안 쪽에서 이런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정리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탄핵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우리 헌법 65조 1항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쭉 나오죠.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파면 여부. 파면이라는 건 공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공직에서.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 파면도 됐다. 대통령 5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파면이 돼서 임기 중에 쫓겨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니까 권력 통제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 그래서 국회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소추. 헌재는 심판.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려면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헌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탄핵 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는 겁니다. 자, 정당의 선임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이 해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 그럼 헌법재판소 역시 결정에 의해서 6명 이상 재판관이 찬성하면 해산됩니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 해산의 효과가 발생해요.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순간 공직에서 파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제 구성 조직에 관한 걸 좀 봅니다. 헌재 소장이 있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있는데 몇 명이죠? 9명이에요, 9명. 그리고 이제 헌법연구관, 사건 심리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를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고요. 주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이제 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보통 헌법연구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무처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조직이 이제 방대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입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정직도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시 7급 우리 수강생 중에 얼마 전에 와서 상담하고 갔는데 헌법재판소 그 전입 기회가 있는데 가는 게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요. 자기는 이제 워라밸 좀 이제 조용한 그런 이제 부처 기회가 될 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장단점 제가 얘기해주고 서울시 공무원의 장단점, 헌법재판소의 어떤 장단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실 저 지도 교수님이 헌법연구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헌법에 대한 굉장히 이제 대가하셨는데 그래서 또 후배들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장단점 물어보고 해서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장점이 되게 많은데 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스타일이면 서울시 이런 큰 조직이 좋고 조용한 그래서 이제 자기 시간 칼퇴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가 이제 굉장히 딱 맞는 이제 부처이긴 하죠. 자, 헌법재판연구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관이 9명인데 대통령 3명, 국회의원 국회에서 이제 3명을 또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특정 기관이 9명을 다 독식해서 임명하면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는 인사청문 과정을 또 다 거쳐요.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임명되면 이분들이 6년 임기 동안 너무나 국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중에 1명을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일반 심판 절차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